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 기업들을 향한 초대장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투자해달라, 함께 성장하자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환영합니다. 계약서는 정중하고 약속은 구체적입니다. 하지만 공장이 세워지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시작됩니다. 법이 바뀌고 규칙이 달라집니다. 설명 없는 요구가 이어지고 이미 서명된 계약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같은 선택을 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으며 결국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유독 한국 기업들만은 결과가 조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더 강했던 것도 아니고 더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외국 전문가의 기록을 통해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가 8개였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헝가리, 체코였죠. 나라도 다르고 산업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피해 기업 국적이 전부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건은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부터 손이 멈췄죠. 네 번째에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8건을 다 펼쳐놓은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 이름은 빅터 케인입니다. 30년간 국제투자 리스크 분석가로 살아왔습니다. 세계은행, IMF 프로젝트를 함께하면서 40개국 넘는 분쟁 현장을 봤죠. 제가 기업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낙관론자를 믿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만 믿죠. 그런 제가 그날 밤 본 패턴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투자 시점을 표시했습니다. 공장 완공일을 겹쳐놓았죠. 그리고 규제가 바뀐 날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모든 점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공장 가동 직후였습니다.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설비가 들어간 시점이었죠. 6개월 전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한국 배터리 기업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배석했죠. 세금을 절반으로 낮춰드리겠습니다. 인허가도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이라서 믿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완벽했습니다. 대통령 직인이 찍혔고 장관 서명이 들어갔죠. 언론은 양국 우호 협력의 상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개월 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설비 반입이 시작됐죠. 그리고 딱 2주 뒤였습니다.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환경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소급 적용합니다. 이미 들어간 설비가 기준 위반이었습니다. 교체 비용만 2억 달러였죠.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협의 조항을 보십시오. 정부는 필요시 규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 담당자는 연락이 안 됐죠. 멕시코에서도 똑같았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작은 달콤한 환영이었고 끝은 조용한 압박이었죠. 철수하려고 합니까? 설비 반출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 소송을 하시겠습니까? 판결까지 3년입니다. 그동안 공장은 멈춰 있고 인건비는 계속 나갑니다. 기업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저는 다른 나라 기업들도 추적했습니다. 독일 기업이 당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같은 함정에 빠졌죠. 대만, 싱가포르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버텼습니다.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깝다. 조금만 더 견디면 상황이 나아질 거다라고 판단했죠. 추가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현지 정부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기술을 일부 이전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나라에 묶여 있었습니다.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했죠. 기술은 이미 흘러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3개월을 버텼습니다. 상황을 재점검했죠.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철수합니다. 손실이 컸습니다. 이미 투입한 비용만 수천억 원이었죠. 체면도 구겼습니다. 언론은 실패한 해외 진출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췄습니다.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말입니다. 철수 과정도 달랐습니다. 현지 직원 급여를 마지막까지 지급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도 정산했죠. 법적 분쟁 없이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1년 뒤 그들은 완전히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술로 더 나은 조건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 대비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달랐습니까? 같은 조건, 같은 압박, 같은 손실 앞에서 왜 한국 기업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까? 욕심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시장을 원했습니다. 겁이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리스크를 감수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달랐습니까? 저는 한국 기업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거기에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철수한 기업, 인도네시아에서 빠져나온 기업, 멕시코에서 손절한 기업들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들은 패배한 게 아니다. 살아남은 것이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그날의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장소는 자카르타 대통령궁이었죠. 붉은 카펫,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대통령의 악수였습니다. 한국 기업 대표단 20명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한국과 함께합니다. 산업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토지 사용료 5년 무료, 인허가 일주일 처리였죠.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한국, 경제도약의 파트너였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일본, 독일, 대만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모두 같은 혜택을 약속받았죠. 투자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5억 달러, 10억 달러, 금액이 커질수록 환영도 커졌습니다. 6개월 뒤 공장 건설 승인이 하루 만에 났습니다. 건축 허가는 일주일이었죠. 현지 담당자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기업 본부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심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너무 쉬운 길은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비공식 만찬 자리였습니다. 현지 관료 한 명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때였죠.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 언제까지 여기 있을 생각입니까?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계약은 20년인데 왜 철수 시점을 묻는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은 잘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말을 메모했습니다. 2주 뒤 첫 번째 신호가 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새 담당자는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죠. 계약서에는 이미 승인됐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합의도 리셋됐습니다. 일본 기업도 똑같았습니다. 독일 기업도 마찬가지였죠. 3주가 지났습니다. 공장 완공이 임박했고 설비 반입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통관이 멈췄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됐죠. 일본 기업은 이미 2개월째 대기 중이었습니다. 독일 기업은 3개월째였습니다.
모두 기다렸습니다. 행정 절차가 원래 느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끌기였죠. 현지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 환경 기준 논란, 기술 이전 약속 불투명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제목은 자극적이었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습니다. 환경부 발표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환경 영향 재평가 의무화 시행일은 당일이었습니다. 소급 적용이었죠. 이미 승인받은 기업도 다시 평가받아야 했습니다. 이미 설치한 설비도 재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비용은 전부 기업 부담이었습니다. 독일 기업이 수용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따랐죠. 장기 투자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 본부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지금 빠져나와야 합니다. 왜입니까? 출구가 보일 때 나가야 합니다. 막히면 끝입니다.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사 중인 공장이 보였습니다. 이미 3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전체 계획은 수십억 달러였죠. 다른 기업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집니다.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10년간 기록한 케이스들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독일 기업이 당했습니다. 5년을 버티다 결국 철수했죠. 투자금은 회수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 기업이 당했습니다. 7년을 버텼습니다. 기술은 이미 흘러나갔죠. 카자흐스탄에서 프랑스 기업이 당했습니다. 법정 소송 중입니다. 10년째입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실을 감수하십시오. 지금 손실은 3억 달러입니다. 1년 뒤엔 10억 달러가 됩니다. 그날 밤 한국 기업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정이 나왔습니다. 철수였습니다. 다른 나라 자문역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이미 3억 달러를 썼는데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텐데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현지 직원 급여를 정산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을 지불했죠. 법적 분쟁 없이 정리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없었습니다. 6개월 뒤 그들은 완전히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독일 기업은 아직도 그 나라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추가로 5억 달러를 더 쏟아부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 새 공장을 지었습니다. 같은 기술로 더 나은 조건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때 메모했습니다. 강한 기업은 버티는 기업이 아니다. 멈출 줄 아는 기업이다. 그날 밤 자카르타에서 모두가 기회를 외칠 때 단 한 기업만 위험을 받습니다. 그들은 투자 계획서가 아니라 철수 플랜을 펼쳤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몇 년 뒤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세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인도였습니다. 2020년 2월의 일이죠. 한국 배터리 기업 한 곳이 구자라트주에 8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저는 실사팀과 함께 현지로 날아갔습니다. 주정부가 환영했습니다. 세금 감면, 부지 무상 제공, 인허가 신속 처리였죠. 계약서는 두껍고 완벽했습니다. 1년 뒤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설비가 들어갔고 6억 달러가 이미 집행됐죠. 시험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환경세 납부 대상이라는 겁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세금 감면 조항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주정부 관할 세목의 하남이었습니다. 환경세는 중앙정부 관할이었습니다. 2주 뒤 주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지 사용료를 재산정한다는 겁니다. 무료 제공 약속은 이전 주지사 결정이라고 했죠. 선거가 있었고 주지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약속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누가 결정권자인지 불분명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결정타가 왔습니다. 소급 과세 통보였습니다. 2021년 말에 날아왔고 적용 시점은 투자 시작일인 2020년 2월부터였습니다. 당시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됐고 소급 적용됐죠. 투자는 달러로 계획했지만 세금 고지는 원화로 날아왔습니다. 3,500억 원이었습니다. 일본 기업도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일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소송 준비가 시작됐죠. 저는 현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3년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소송 기간 3년, 변호사 비용, 운영비를 더했습니다. 이겨도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기업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협상하라. 6개월 안에 결론 내라. 안 되면 철수한다. 현지팀이 밤낮으로 움직였습니다. 중앙정부를 만났고 주정부를 설득했습니다.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3,500억 원이 1,200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난리였습니다. 왜 굴복합니까? 소송하면 이깁니다. 법무팀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결정했습니다. 받아들인다. 6개월 뒤 정산이 끝났습니다. 손실이 확정됐고 추가 투자가 중단됐습니다. 공장은 최소 인원으로 돌렸죠. 그리고 2년 뒤 그들은 생산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인도 시장은 유지했지만 목을 걸지 않았습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킨 겁니다. 5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일본 기업의 소송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독일 기업은 승소했지만 판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도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자유로웠습니다. 손실은 컸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시장에서 다시 시작했죠. 저는 현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상합니까? 네. 이길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그들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계산한 겁니다. 인도에서 법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무기였죠. 소송을 걸면 기업이 묶이는 구조였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이겨도 시간으로 지는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갔습니다.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유독 빨리 계산서를 덮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옳은 게 중요합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시장이 클수록 유혹도 컸습니다. 14억 인구,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었죠. 하지만 함정도 컸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은 들어갈 때부터 나갈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출구 없는 시장은 감옥이다. 시장 크기는 함정이다. 네 번째 폴더를 펼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를 한꺼번에 펼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헝가리, 체코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의 일이죠.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파격적 환영, 완벽한 계약서, 순조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톱니바퀴가 어긋나기 시작했죠. 우즈베키스탄에선 대금이 끊겼습니다. 폴란드에선 환경 기준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헝가리에선 현지 지분 요구가 들어왔고 체코에선 세무 조사가 시작됐죠. 국가도 달랐고 이유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기업이 묶이는 겁니다. 저는 그중 한 장면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2019년 11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였습니다. 한국 건설 기업 긴급 회의실이었죠. 밤 11시였습니다. 본부장, 현지 법인장, 재무 담당,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와 장부가 펼쳐져 있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투입 금액 12억 달러,
미수금 5억 달러, 자녀 공사비 3억 달러였습니다. 현지 정부는 8개월째 대금을 주지 않고 있었죠. 재무 담당이 말했습니다. 지금 멈추면 12억 달러 손실입니다. 끝까지 가면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지 법인장이 반박했습니다. 끝까지 가려면 3억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8개월 전부터 무용지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케인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를 3건 봤습니다. 카자흐스탄 도로, 건설, 아제르바이잔 발전소, 벨라루스 공장이었죠. 모두 끝까지 갔습니다. 결과는요? 카자흐스탄은 5년째 중재 중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자산을 압류당했습니다. 벨라루스는 현지 정부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럼 철수하라는 겁니까? 제 일은 조언이 아니라 사실 제시입니다. 결정은 본부에서 하셔야 합니다. 본부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건설 중인 발전소가 보였습니다. 80% 완성된 상태였죠. 일본 기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를 준비 중입니다. 독일은요? 나갔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본사 회장에게 직통이었죠. 통화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철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 담당이 물었습니다. 12억 달러를 포기합니까? 포기가 아닙니다. 15억 달러가 되기 전에 끊는 겁니다. 하지만 회수 가능성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확실성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정산했습니다. 협력업체 대금을 지불했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분쟁 없이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3개월 뒤 한국 기업은 완전히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기업은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자체 자금을 투입했죠. 끝까지 가면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일본 기업의 중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독일 기업은 1심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에 묶여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베트남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손실은 확정됐지만 자유로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그날 밤 회의실 장면을 메모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미 들어간 돈을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은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5년 뒤 결과를 갈랐습니다. 우즈베키스탄뿐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헝가리에서도, 체코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끝까지를 외쳤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기까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한 단어 차이가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5번째 폴더를 펼쳤습니다. 멕시코, 2021년 여름의 일이죠. 새벽 3시, 제 호텔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 현지 법인장이었습니다. 트럭이 사라졌습니다. 뭐가요? 전부요. 저는 옷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화물 트럭 5대가 서 있었죠. 부품을 가득 실은 채였습니다. 미국으로 출고 예정이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트럭 5대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정문을 나갔죠. 경비는 누군가와 통화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경비에게 물어봤습니까? 다음 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시간 뒤에 왔죠. 사건 접수 번호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찾아보겠다는 말과 함께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트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달 전 원자재 운송 트럭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전엔 완제품 컨테이너가 증발했죠. 경로를 바꿔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을 바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법인장이 말했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이렇습니다. 다들 당합니다. 저는 다른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전자기업, 독일 화학기업, 대만 섬유기업이었죠. 모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화물 탈취, 부품 실종, 원자재 증발이었습니다. 그들은 민간 경비를 고용했습니다. 비용을 올렸죠. 일본 기업 현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과 가깝습니다. 물류 이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독일 기업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산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손실 규모를 계산하라. 6개월 추이를 숫자로 보고하라. 현지팀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지난 6개월간 화물 탈취 직접 손실, 지연으로 인한 간접 손실, 보안 비용 증가를 합쳤습니다. 연간 예상 손실이 나왔습니다. 수백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노조 결성이 사실상 강제화됐죠. 복지 기준이 올라갔고 임금 인상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내부 집계로는 임금, 복지, 노조 대응 비용까지 합쳐 총 인건비가 6개월 만에 약 30% 뛰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계산했습니다. 치안 비용, 화물 손실, 인건비 상승을 모두 더했습니다. 멕시코 공장의 원가,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시장 접근성이 있습니다. 물류 이점보다 손실이 큽니다. 다른 기업들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도 버텨야 합니까? 현지 직원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공장 닫나요? 그 질문 앞에서 본부장이 약속했습니다. 문은 닫지 않는다. 대신 판을 바꾸겠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생산 라인 절반을 베트남으로 옮긴다. 멕시코는 최소 운영한다. 6개월 만에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멕시코 공장은 유지했지만 규모를 줄였습니다. 핵심 생산은 베트남으로 옮겼죠.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기업은 경비를 2배로 늘렸습니다. 독일 기업은 보험료가 매년 올랐습니다. 대만 기업은 현지 법인을 정리한 뒤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모두 멕시코를 떠나지 않았거나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다시 멕시코로 날아갔습니다. 다른 케이스 조사였죠. 일본 기업 공장을 지나쳤습니다. 경비 초소가 3곳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철조망이 높아져 있었죠. 독일 기업 공장 앞엔 경비 차량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담장 높이는 그대로였죠. 현지 법인장을 만났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생산량이 줄어서 표적이 안 됩니다. 다른 곳은요? 매일 밤이 전쟁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독일 기업 공장이 보였습니다. 조명이 환했고 경비가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안 떠납니까? 떠날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왜 떠날 수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나갈 구조를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메모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공장은 있지만 국가는 없었다. 법은 있지만 보호는 없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통제권이 없는 공장은 자산이 아니라 인질이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전선을 옮겼다. 6번째 폴더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2022년 봄의 일이죠. 바르샤바 우체국에서 온 등기 우편 한 통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앞으로 왔죠. 과징금 부과 통지서였습니다. 4,800만 유로, 한화 약 650억 원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은 탄소 배출량 초과였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이 공장은 EU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통보는 없었습니다.
폴란드어 관보 450페이지 중 237페이지에 실렸을 뿐이었습니다. 해석 권한은 폴란드 환경청에 있었습니다. 이건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체코, 헝가리에서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이 줄줄이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두 환경 규정 위반이었고 모두 기준 변경 직후였습니다. 저는 패턴을 봤습니다. EU 환경 기준은 6개월마다 강화됐습니다. 탄소, 폐수, 재활용, 에너지 효율이었죠. 기준은 EU 본부에서 만들었지만 해석은 각국 행정청이 했습니다. 같은 기준도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응했습니다. 컨설팅을 고용했고 설비를 교체했습니다. 비용이 급증했죠. 3개월 뒤 또 다른 서류가 왔습니다. 폴란드 정부의 기술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배터리 핵심 제조 공정 이전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죠. 지속 가능한 생산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의무는 아니었습니다. 권고였죠. 하지만 거부하면 인허가 갱신 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은 일부 기술을 넘겼습니다. 일본 기업은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한국 기업 본부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넘기지 않는다. 생산량을 줄여라. 폴란드 공장 생산량이 30% 감소했습니다. 배터리셀 핵심 공정은 한국 본사로 이관됐습니다. 폴란드에선 조립만 했죠. 과징금은 협상 끝에 1,200만 유로로 줄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뒤 폴란드 신규 투자는 동결됐습니다. 설비 도입이 중단됐고 최소 인원으로 운영됐습니다. 독일 기업과 일본 기업은 계속 투자했습니다. EU 시장이 컸으니까요. 규정을 따랐고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5년이 지난 2026년 1월, 저는 다시 바르샤바로 날아갔습니다. 독일 기업의 폴란드 공장은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이미 현지로 넘어가 있었죠. 일본 기업은 합작법인 지분 51%를 폴란드 측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한국 기업의 폴란드 공장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불만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 기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지 법인장에게 물었습니다. EU 시장을 포기하는 겁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통제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선진국은 빼앗지 않는다. 버티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규정은 합법적이었습니다. 과징금도 정당했습니다. 기술 협력 요청도 권고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시장을 보고 굴복했습니다. 한국 기업은 기술을 보고 버텼습니다. 가장 무서운 나라는 총을 든 나라가 아니라 법을 든 나라였습니다. 2023년 가을, 서울 여의도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 본부 회의실이었죠. 저는 컨설팅 자문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폴란드 법인 보고서가 떴습니다. 환경 과징금, 기술 협력 요청, 인허가 지연이었습니다. 현지 법인장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죠. EU 시장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부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대응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설비 교체에 3억 유로, 컨설팅 비용 연간 500만 유로입니다. 기술 협력은요? 핵심 공정 일부를 공유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본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이었죠. 핵심 공정을 넘기면 3년 뒤 우리가 필요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공장을 못 돌립니다. 그럼 공장을 줄이십시오. 핵심 기술은 본사로 가져오십시오. 현지 법인장이 반박했습니다. 생산량이 30% 줄어듭니다. 괜찮습니다. 매출도 줄어듭니다. 기술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 회의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 독일 화학기업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죠. 그들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EU 시장은 전략적 거점입니다. 장기 투자를 유지합니다. 기술 일부를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한국 기업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본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에서 당했습니다. 2000년대 동유럽에서 또 당했죠. 그때마다 버텼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결과는요? 다 잃었습니다. 돈도 시간도 기술까지.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질문을 바꿨죠.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안 망할까로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폴란드 생산량 축소, 핵심 공정 본국 이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다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검토 회의였죠. 대금 미지급 8개월째였습니다. 투입 금액은 10억 달러였습니다. 회수는 0이었죠. 국제 중재를 신청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동안 공사는요? 계속 진행합니다. 멈추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까? 2억 달러 정도입니다. 회의는 2시간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계속 진행이었습니다. 저는 두 회의를 비교했습니다. 같은 문제였습니다. 투자금 회수 불가, 현지 정부 압박, 추가 비용 발생이었죠. 하지만 질문이 달랐습니다. 일본 기업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회수할까? 한국 기업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잃을까? 2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기업은 우즈베키스탄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투입 금액은 14억 달러로 늘었죠. 중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폴란드 공장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에 새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기술, 더 나은 조건이었죠. 저는 5년간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기술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에 묶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멕시코에서 후퇴했습니다. 손실을 인정했고 규모를 줄였죠. 하지만 베트남에서, 헝가리에서, 다른 시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시장을 잃어도 기술을 지켰습니다. 돈을 잃어도 판단권을 지켰죠. 그래서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메모했습니다. 강한 기업은 끝까지 버티는 기업이 아니다. 적시에 멈추는 기업이다. 한국 기업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제네바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분과 세션이었죠. 주제는 신흥국 투자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청중석에 40개국 기업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이었죠. 한국 기업 대표 3명도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기업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케인 박사님, 발표 중 한국 기업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운이 좋았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경력에서 운으로 설명되는 건 없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설계입니다. 무슨 설계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설계입니다. 세션이 끝나고 한국 기업 대표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건설 기업 부회장이었죠. 복도를 걸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배고팠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기업을 봤습니다. 강한 기업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었죠.
큰 기업들은 자본이 있었습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의심했습니다.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견딜 수 없었죠. 이 약점이 강점이 됐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출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손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멈췄습니다. 배고팠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멕시코에서, 폴란드에서 같은 패턴을 봤습니다. 처음엔 환영이었습니다. 파격적 혜택, 완벽한 계약서, 화려한 약속이었죠. 그 다음은 함정이었습니다. 규제 변경, 기준 강화, 소급 적용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압박이었습니다. 과징금, 인허가 지연, 기술 이전 요구였죠. 대부분의 기업은 버텼습니다. 투자한 돈이 아까웠고 시장이 컸으며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멈췄습니다. 손실을 인정했고 시장을 포기했으며 희망을 버렸죠. 5년이 지났습니다. 버틴 기업들은 여전히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소송 중이거나 협상 중이거나 추가 투자 중이었습니다. 멈춘 기업들은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했습니다. 마무리. 나는 40개국 넘는 투자 분쟁을 봤습니다. 법이 약한 나라, 총이 강한 나라, 규제가 날카로운 나라를 다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버텼고 말없이 계산했으며 빼앗기지 않기 위해 먼저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소극적이라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패배라고 불렀죠. 하지만 나는 그것을 국력이라 부릅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아도 강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중받았습니다. 끝까지 버티지 않아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